사건 속의 비밀. 1997년 7월 25일 후난성 샹탄시에 폭우가 쏟아진 뒤였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기 직전 빗줄기는 잠시 잦아들었다. 우체국 통신국 직원들이 국도 107호선을 따라 매설된 광 케이블을 점검하러 나섰을 때였다. 그들은 정기 점검을 하던 중 12번 맨홀에서 뭔가 불길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감지했다. 단순히 하수구 냄새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역겨운 피비린내와 부패한 살냄새가 뒤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였다. 베테랑 직원인 땅밍은 얼굴을 찡그리며 손전등을 켜고 맨홀 뚜껑을 열었다. 습하고 어두운 구덩이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빛이 닿는 곳에는 3개의 해골이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케이블 선에 엉성하게 묶인 채 서로의 위에 포개져 있었다. 땅밍의 손에서 손전등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왔고 동료들이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다. 고지어 샹탄시 공안국 형사과 팀장인 덩융이 현장에 도착했다. 노련한 형사인 그는 빗물이 고인 맨홀 안을 묵묵히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흙탕물 속에서 해골의 텅 빈 눈구멍이 그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범인들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가했을지 상상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법의학팀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했다. 3구의 시신 모두 머리와 가슴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고 뼈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과 칼에 찔린 흔적이 선명했다. 마치 광기 어린 분노로 인해 난도질당한 것 같았다. 현장 주변은 폭우로 인해 모든 증거가 씻겨나갔다. 남은 것은 지독한 악취와 땅속 깊이 묻힌 3구의 해골뿐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이었다. 덩융 팀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잔혹하고 냉혹한 범죄자의 소행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덩융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맨홀 앞에서 그는 이 잔인한 범죄의 배후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샹탄을 넘어 중국 전역을 뒤흔들게 될 대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뭉쳐진 사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든 해골, 엉겨붙은 케이블 선, 그리고 뼈에 남은 깊은 상처들. 그는 이 끔찍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신원 확인 2급 선무였다. 법의학팀은 시신에서 DNA를 채취하고 시야 기록을 분석하는 동시에 덩융 팀장은 실종자 보고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샹탄을 중심으로 인근 성과 도시의 모든 실종 기록이 그의 책상 위로 쏟아졌다. 수백, 수천 건의 보고서를 훑어가던 그의 눈이 한 보고서에 멈췄다. 1996년 12월 15일 후베이성 쑥지시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였다. 하창진 24세, 왕룽 29세, 그리고 탄쿠이린 18세. 이들은 1996년 12월 2일 돼지 한 차를 싣고 광저우로 떠났다. 그리고 12월 3일 8만 위안 상당의 가전제품과 잡화가 가득 실린 트럭을 몰고 쑥지시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4일 저녁 9시경 이들은 샹탄의 국도 107호선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 후 그들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5톤짜리 연한 파란색 트럭과 화물도 함께 사라졌다. 이거야. 완벽하게 일치해. 덩융 팀장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신장, 나이, 심지어 실종 시점까지 맨홀에서 발견된 시신의 특징과 소름 끼칠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그는 즉시 쑥주시 공안국에 연락해 실종자 가족들의 DNA와 치과 기록을 요청했다. 며칠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세구의 시신은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시신에 남은 끔찍한 상처들은 강도살인의 흔적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덩윤 팀장은 한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가 도착한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1996년 12월 4일 저녁에 대해 물었다. 네, 기억납니다. 젊은 친구 셋이 왔었어요. 한 명은 덩치가 좀 있었고, 한 명은 키가 컸고, 막내는 앳된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은 유독 조용했는데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 같았는데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당 주인의 증언은 덩윤 팀장의 추리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범인들은 그들이 식당을 떠나는 순간을 노렸을 것이다. 그리고 트럭을 멈춰 세운 뒤 그들을 납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의 행적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다. 덩윤 팀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광둥성, 후베이성, 장시성 등 14개 도시를 샅샅이 뒤졌다. 그는 도난당한 트럭의 차량 번호, 엔진 번호, 차대 번호, 그리고 화물 목록을 인근 지역 공안국에 달아뒀다 간 통고함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트럭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용의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건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과거의 비명이 들려왔지만 그 비명의 근원은 찾을 길은 보이지 않았다. 덩윤 팀장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뇌했다. (1998년 11월) 1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샹탄 매놀 살인 사건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했다. 덩윤 팀장은 밤낮으로 수사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광둥성 하이펑현 공항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홍콩의 거물급 범죄 조직 두목이었던 장쯔창 일당의 주요 간부였던 청강이라는 인물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1998년 11월 5일 저녁 하이펑현 공항국 회의실에서 양측 수사팀이 서로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회의는 지루하게 이어졌고 덩윤 팀장은 샹탄 사건에 대한 절망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하이펑현의 한 형사가 청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청강은 정말 교활한 놈입니다. 1997년 초 그는 광둥에서 살인과 강도행각을 벌인 후 후난상으로 도피했었죠. 당시 그는 동료에게 짐을 맡기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큰 화물 트럭을 하이젠에게 맡겼는데 제대로 처리했는지 모르겠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큰일 날 거야. 그 트럭은 3명의 목숨과 맞바꾼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덩윤 팀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3명의 목숨과 맞바꾼 트럭. 그 말은 마치 망자들의 비명이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3명의 피해자, 화물 트럭, 그리고 시점. 덩윤 팀장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잠시만요. 그 트럭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덩윤은 즉시 샹탄 사건의 트럭 정보를 하이펑엔 형사에게 건넸다. 차종, 엔진 번호, 차대 번호, 그리고 화물 목록까지 모두 알려주십시오. 그는 간절하게 말했다. 하이펑엔 형사들은 덩유의 반응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긴박함에 압도되어 곧바로 수색에 착수했다. 그날 밤 덩융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청강에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확신했다. 이 남자가 샹탄 사건의 핵심 용의자라고. 13개월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수사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피로 물든 단서였다. 덩융은 직감적으로 이 단서가 그들을 어두운 진실의 심연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느꼈다. 며칠 후 하이펑현 공안국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팀장님, 트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체되어 부품으로 팔렸습니다. 덩융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침내 사냥이 시작되었다.
핏자국으로 이어진 그물망. 1998년 11월 18일 하이펑양 공항국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덩용 팀장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팀장님, 말씀하신 트럭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덩용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미 해체되어 부품으로 팔렸습니다. 한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폐기 처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사라졌지만 그 트럭을 해체한 자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터였다. 덩용은 즉시 샹탄에서 하이펑으로 향했다. 하이펑현 공항국과 협력해 그들은 즉시 트럭을 해체한 자동차 수리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 주인은 1996년 12월 말 2명의 젊은 남자가 트럭을 가져와 해체를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은 서둘러 트럭을 처분하고 싶어 했고 공장 주인에게 현금으로 거액을 지불했다. 공장 주인은 트럭의 엔진 번호와 차대 번호를 기록해 두었고 덩용 팀장이 건넨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공장 주인의 기억을 더듬어 덩용 팀장은 용의자들의 인상차기를 파악했다. 한 명은 덩치가 크고 눈매가 사나웠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작고 신경질적인 인상이었다. 이들은 트럭을 처분하는 내내 불안해 보였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했다. 덩용 팀장은 곧바로 이들이 디엔 거창과 양정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바로 청강의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였다. 디엔 거창과 양정빙은 단순히 트럭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린 8만 위안 상당의 가전제품까지 모두 팔아넘겼다. 그들은 트럭을 타고 샹탄에서 하이펑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덩용은 이 두 사람이 샹탄 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트럭의 핏자국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돈의 흔적은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덩용 팀장은 하이펑현 경찰과 묻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바로 덩용이라는 집념의 사냥꾼이었다.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둠 속을 헤매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이제 그들에게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트럭 부품들처럼 그들의 죄악 또한 땅속 깊이 감춰질 수 없었다. 드디어 이 잔혹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덫에 걸린 사냥감. 1998년 11월 24일 하이펑현의 한 허름한 여관. 덩용 팀장과 그의 부하들은 긴장감 속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디엔 과창이라는 남자가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덩용은 신호를 보냈고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덮쳤다. 디엔 과창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샹탄 살인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우릴 따라가야겠소? 덩용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디엔 과창은 비웃듯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샹탄? 난 그딴 데 가본 적도 없어.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디엔 과창은 샹탄시 공안국 형사과 신문실에 앉아 있었다. 신문실은 어둡고 차가웠다. 책상 위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맨홀에서 발견된 세구의 해골 사진이 놓여 있었다. 덩용 팀장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신문실의 공기는 무겁고 끈적거렸다. 디엔 과창, 1996년 12월 4일 밤 당신은 샹탄의 국도 107호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덩용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디엔 과창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회피했다. 난 그날 하이펑에 있었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지. 거짓말 마시오.
덩용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트럭을 해체한 공장을 찾았고 그 트럭의 번호가 실종된 트럭의 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소.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시신들의 정체도 밝혀냈지. 덩용은 해골 사진을 그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사진 속의 텅 빈 눈구멍이 디엔 과창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디엔 과창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난 몰라. 난 몰라. 신문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덩용은 디엔 과창의 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트럭을 해체하고 팔아서 돈을 벌었겠지. 하지만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샀든 그것은 피값으로 치른 것이오. 당신의 손에 묻은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오. 덩용의 목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충혈되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청강, 양정빈 그리고 다파 그들도 함께였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디엔 거창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덩융 팀장이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 디엔 거창의 자백은 잔혹한 진실의 문을 열었다. 덩융 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소. 이제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하시오. 디엔 거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핏자국으로 얼룩진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짜 경찰의 살인극. 디엔 거창의 자백은 숨막히는 진실의 서막이었다. 그는 침대에 놓인 수갑을 보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1996년 12월 4일 밤의 끔찍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디엔 거창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청강은 항상 말했죠. 사람들이 가장 경계심을 풀 때를 노려야 한다. 바로 경찰이다. 그는 우리에게 경찰 제복과 모자를 준비시켰습니다. 마치 진짜 경찰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죠. 디엔 거창은 그날 밤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 천강, 양정빙, 그리고 그는 광저우에서 흰색 승합차를 빌려 샹탄으로 향했다. 다파라는 또 다른 동료는 이미 샹탄에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국도 107호선 근처의 한 식당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트럭들을 물색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이 될 만한 화물을 실은 트럭이었다. 23시쯤이었나? 양정빙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형님, 저거 돼지 싣고 가는 트럭이에요. 청강은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 따라붙어. 디엔 거창은 그날의 악몽은 다시 체험하는 듯 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승합차로 트럭을 바짝 뒤쫓았다. 청강과 다파는 승합차 안에서 재빨리 위조된 경찰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청강은 운전하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디엔 거창, 추월해서 앞을 막아. 그는 트럭 앞으로 튀어나가 급정거했다. 트럭의 타이어가 도로를 긁는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청강과 다파는 권총을 손에 쥐고 트럭으로 다가갔다. 그들은 마치 정의를 수호하는 경찰관처럼, 그리고 탕쿠이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의 순진함이 곧 닥쳐올 비극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청강은 웃으며 세 사람을 승합차에 태웠다. 디엔 과창은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가짜 경찰이 벌이는 이 살인극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1996년의 끔찍한 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운명의 밤. 디엔 과장의 진술은 1996년 12월 4일 밤의 끔찍한 실체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은 덕융팀장의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치밀했다. 가짜 경찰국으로 트럭을 세운 후 청강 일당은 하창준, 왕룽, 탕쿠이린을 자신들의 흰색 승합차에 태웠다. 트럭은 제가 몰았고 청강과 나파가 그들을 태운 승합차를 몰았습니다. 디엔 과창의 목소리는 떨렸다. 청강은 승합차 안에서 그들에게 지금은 밤이라 조사가 어려우니 외곽의 공안 조사실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죠. 세 남자는 승합차의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경계심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검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승합차가 도시의 불빛에서 점점 멀어지고 낯선 시골길로 접어들자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청강은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는 운이 없는 놈들이다. 너희의 트럭은 우리가 가져갈 테니 너희는 이제 쓸모가 없어. 그 순간 승합차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창진은 저항하려 했지만 청강과 다파는 이미 준비된 끈으로 그들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세 남자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이제 범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강은 칼을 꺼내들고 협박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얌전히 있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지. 승합차는 계속해서 샹탄 외곽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주변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나무들만이 가득했다. 승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숲의 어둠을 가를 때마다 나뭇가지에 비친 그림자가 마치 악마의 형상처럼 일렁였다. 드디어 차가 멈췄다. 주변은 아무도 없는 외딴 산이었다.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청강은 권총을 들고 왕릉과 탕코이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늦었다. 청강은 다파에게 마무리해 라고 말했습니다. 디엔 거창은 그날 밤의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차마 그 순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고 했다. 총성이 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덕룡 팀장은 디엔 거창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트럭에 행방을 쫓던 단순한 강도 사건은 세 남자의 목숨을 앗아간 잔인한 살인사건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잔혹함은 단 한 명의 냉혹한 범죄자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디엔 거창의 진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하나씩 털어놓았다. 총정에 울린 후 정적은 더욱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남자의 시신은 피를 흘리며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청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했습니다. 디엔 거창은 몸을 떨며 말했다. 그는 권총을 허리춤에 다시 차고 다파에게 말했죠. 자,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자. 청강의 계획은 처음부터 시신 유기까지 철저하게 짜여 있었다. 그들은 세 구의 시신을 질질 끌어 승합차 뒷좌석에 억지로 구겨 넣었다. 피가 뚝뚝 떨어져 차량 내부를 더럽혔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핏자국은 그들의 광기 어린 살인욕을 만족시키는 훈장 같았다. 승합차는 다시 국도 107호선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사건이 시작된 곳, 맨홀이 있는 곳이었다. 덕룡 팀장은 그제야 맨홀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왜 그렇게 케이블에 엉켜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한 계획의 일부였다. 밤이 깊어지자 청강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저기다. 그들이 멈춰선 곳은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맨홀이었다. 주변은 가로등조차 없는 어둠뿐이었다. 청강은 시신들을 하나씩 승합차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고 마치 짐짝처럼 보였다. 그들은 무거운 시신을 힘겹게 맨홀 위로 옮겼다. 맨홀은 생각보다 깊었고 밑바닥은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던지기 전에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벗겼다. 살인자들의 눈에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신을 던질 때 둔탁한 소리가 시신을 유기한 후 그들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 끔찍한 비밀을 땅속 깊은 곳에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디엔 거창은 덕융 팀장에게 그들이 얼마나 죄책감 없이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냉혹한 살인자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들은 트럭을 몰고 하이펑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에 실린 물건들을 팔아치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8만 위안의 물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3명의 목숨을 8만 위안과 바꿨습니다. 디엔 과창의 진술이 끝나자 신문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덕융 팀장은 그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이 남자는 살인자이기도 했지만 그 역시 더 큰 악마의 그림자 아래에서 떨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한 악은 천강이었고 디엔 과창은 그 악마의 명령에 복종한 꼭두각시였던 것이다. 덕융은 몸서리를 치며 책상 위에 서류를 덮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악마를 잡는 일뿐이었다. 악마의 미소. 디엔 거창의 자백은 샹탄 살인 사건 수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덕융 팀장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디엔 거창이 지목한 천강의 은신처는 샹탄의 한 외딴 아파트였다. 1998년 11월 26일 이른 아침, 경찰 특공대가 은밀히 천강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진입했고 잠들어 있던 천강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천강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공포 대신 차갑고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덕융 팀장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꽤 오래 걸렸군, 형사 양반. 난 당신들이 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악마가 속삭이는 듯 섬뜩했다. 수사팀은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옷장 속에서 놀라운 증거들을 발견했다. 위조된 경찰 모자, 두 벌의 위장복, 군화, 그리고 심지어 총기와 수갑까지. 디엔 거창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천강은 웃으며 말했다. 저건 그냥 기념품일 뿐이요. 난 그런 일에 손댄 적 없어.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핵심 용의자인 양정빙이 후송되었다. 그는 이미 다른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후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덕융 팀장은 양정빙을 샹탄으로 데려와 신문했다. 양정빙은 디엔 거창보다 더 완고하고 침묵했다. 그러나 덕융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양정빙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희생자들의 사진을 너희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 너희가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아사 같다고. 양정빙은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건 전부 천강의 짓입니다. 그는 괴물이에요. 그는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청강이 어떻게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3명의 목숨을 빼앗았는지. 양정빙의 자백은 청강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청강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차량 검문을 위장해 총 8대의 차량을 강탈하고 8명을 살해했으며 9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의 손에 죽어간 사람들은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덩용 팀장은 청강의 얼굴을 마주하며 말했다. 당신의 모든 죄가 밝혀졌소, 청강. 당신은 살인자요. 청강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그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난 살인자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지. 그들은 약해서 죽은 것뿐이야. 그의 눈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잔혹함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다. 덩용 팀장은 그제야 깨달았다. 청강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그리고 그 악마의 미소는 앞으로 다가올 최종 심판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3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숨어 지내던 연쇄 살인마의 가면을 벗겨낸 정의로운 승리였다. EDT 시간 1999년 3월 하이펑현 법원은 청강 일당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법정은 살인자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와 슬픔에 찬 눈으로 피고인석을 노려보았다.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청강은 피고인석에 앉아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검사는 그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낱낱이 열거했다. 차량 검문을 가장한 강도, 8명의 살인, 9명의 중상.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공포 그 자체였다. 청강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지능적인 범행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덩용 팀장은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1년 넘게 추적해온 악마의 실체를 증언했다. 그는 맨홀 속에서 발견된 세구의 해골 사진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사진을 본 피해자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덩용은 떨리는 목소리로 디엔 거창과 양정빙의 자백을 증언했다. 모든 증거는 청강을 가리키고 있었다. 재판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청강의 병사는 그의 범죄가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이를 단호하게 반박했다. 청강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냉혈한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의 모든 거짓말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왔다. 피고인 청강은 살인, 강도 등 여러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사형에 처한다. 피고인 디엔 거청의 양정빙 또한 살인에 가담하여 사형에 처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들의 통곡은 슬픔뿐만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이었다. 덩용 팀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1년 넘게 그를 짓눌렀던 무게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청단은 사형 선고를 듣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게임에서 잠시 졌을 뿐이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세상의 모든 정의를 조롱하는 듯했다. 이후 청강과 그의 3명의 핵심 공범들은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나머지 가담자들은 종신형 또는 10년에서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끝났지만 그들의 잔혹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리고 땅속 깊이 묻혔던 3명의 비명은 마침내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덩용팀장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생각했다. 정의는 때로는 느리지만 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랐는지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